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생각의 감옥을 벗어나게 하는 건강경 마음공부 첫 시간입니다. 여기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법원님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기 생각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일 자신의 생각에 속박당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고 싶으면 바로 멈출 수 있고, 또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로 바꿀 수 있고,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싶으면 바로 고요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유쾌한 마음을 만들고 싶다면 바로 유쾌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는 마음의 주인이고 자기 생각으로부터 해탈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니 괴로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 일어난 생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분노나 불안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지요. 자기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어난 생각, 그것이 분노든 불안이든 미움이든 후회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멈추지 못하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분이시라면 저와 함께 건강경 마음공부를 해보자고 권하고 싶군요. 저와 건강경 마음공부를 함께 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자기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건강경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경이 어떤 경전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건강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0년이 지난 후에 대성불교가 일어나는 그 초기에 대성불교를 지향하는 그 어떤 집단, 선지식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된 경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써가신 경전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그 창작된 건강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창작되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건강경은 왜 그러면 그 대성불교 초기에 대성불교 선지식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아마도 학계에서 나와 있는 가설입니다. 역사 2000년 전에 그 어떤 내용이 그렇게 역사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걸 계속 문서 어떤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확실히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와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부파불교 시기의 어떤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이제 타파하고 좀 새로운 불교로 이제 어떤 가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전이 필요했고, 그래서
금강경과 같은 그런 대성 경전들이 나왔다. 요게 이제 그 학계에서 말하는 그 가설입니다. 저는 이 가설을 믿지요. 그래서 또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시대 때 부파불교 시대의 그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그때 아비달바 불교라 그러는데, 아비, 달마, 뭐뭐에 대하여, 달마, 법에 대하여. 이 부처님의 말씀의 그런 어떤 그 법들을 아주 세분하고 정밀해서 이걸 이론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비다발 불교라 그러고, 그게 이제 부파 불교 시기의 그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그 부처님의 경전 중에 법구경, 슈바니사타 뭐 이런 내용은 안 어렵잖아요. 일상 언어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시적으로 쫙 표현되어 있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논장들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리고 막 길어 문장이.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은 제가 분들이 구구를 뭐 구해서 읽는다는 것도 어렵고 어렵잖아요. 일단 그 어려운 불교의 특징이.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일단은 그 어려운 불교가 되면 안 돼. 쉬워야 돼. 그러니까 부파불교는 논장 중심으로 된 불교거든요. 자기 교단의 그 이론, 논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해하고 수행하고 이런 체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어.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그 어려우면 안 돼. 그리고 대중과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같이 할 수 있는 불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쉽게 돼야죠. 쉽게. 그런 게 쉬운 경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볼 때도 어떤 그 뭐랄까 수행에 동참해서 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교를 그런 불교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대성 불교의 선지식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강경화가 같은 그런 경전을 이제 창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특징 중 부파불교 그 말기, 그러니까 대성불교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그 인도의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신문화, 종교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죠. 탈종교화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 종교 인구가 준 게 아니에요. 세계의 많은 그 선진국들 뭐 많은 곳에서 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탈종교화가 이게 흐름이거든. 세계의 어떤 시대적 흐름. 그러면 그 시대에도 시대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제가에 있는 그 불자들도 수행해서 해탈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떠냐 하면 해탈을 하든지 뭐 깨달음을 얻든지 하려면 출가를 해야 돼. 일단 뭐 힌두교로 출가를 하든 뭐 한마디로 사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교로 출가하든 뭐 자이나교로 뭐 출가를 하든 그 출가를 해서 거기에 교리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수행해야 해탈하고 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는 뭘 하냐? 출가한 사람들 잘 공양하고 보시하고 이런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다음 생에 몸 받아서 좋은 몸 받기도 하고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그 좋은 몸 받고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출가한 그런 사람들에게 공덕을 보시를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성불교 초기 그 시기에 이제 사람들 의식이 바뀐 거지. 이거 공덕 쌓아가지고 그냥 다음에 뭐 천상에 태어나고 좋은 몸 받는 것보다 내가 그냥 수행 정진해서 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도 전역이 그러다 보니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힌두교도 그렇게 돼서 그 새로운 경전들이 나와요.
원래 힌두교도 우파니샤트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바그바드기타라고 하는 새로운 경전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경전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일반 제가에 사는 그런 게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도 그냥 그 바그바드 기타에서 제시한 그 수행 그런 삶을 살면 뭐 해탈하고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 당연히 대성 경전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에 있는 분들이 수행의 그 주체, 그 전까지는 보조 역할이었잖아요. 출가한 수행자들을 이렇게 보조해주고 제시를 통해서 보조해주고 뭐 이런 쪽이었는데 그 시대는 이제 수행의 주체, 수행해서 깨닫고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 그에 따라서 이제 제가 불자분들이 수행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도 수행의 주체가 돼야 되니까 법문을 듣는 법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되잖아요. 물론 수보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법문 내용은 결국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하면 부처를 이루고 해탈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적인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걸 조금 이해하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불교 역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은 탁 들어오더라고요. 생각이 저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금강경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올 때 크게 보면 400년 초에 구마라접이라는 그 아주 천재가 있어요. 그 스님이 계시는데 이 천재 스님이 이제 그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스님이 번역한 법화경, 그다음에 그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 유마경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한문으로 독송되고 있어요. 400년 초에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게 있고, 또 이제 중국의 그 역경하는 그 역사를 볼 때 그 구마라접 스님이 한 그걸 이제 구역이라 그래요. 구역. 그리고 또 한 번 크게 번역 사업이 일어나요. 그게 650년대에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번역의 그 천재는 현장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그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 그 현장 스님. 그분이 이제 그 인도로 유학을 떠나요. 그래서 17년간 유학 생활을 하고 한마디로 이제 그 미란타 불교 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또 천재 소리를 들어. 거기서도 천재로서의 그 뛰어난 사상가고 이론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 게 646년인가 이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바로 1년 후에 역경 사업을 시작해요. 그때가 이제 당나라 시대거든요. 당태종 때 이제 시작하자마자 당태종은 이제 죽고 그 뒤에 아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역경 사업을 크게 하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주도가 돼서 그
한 번역을 신역이라 그래. 신역.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야신경. 반야신경 이거는 그 구마라자 스님이 번역한 게 아니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그게 독송되고 있거든.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과 250년 전에 401년인가에 번역한 구마라접 스님의 금강경의 차이가 많이 나. 똑같은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좀 많이 다르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금강경 강의에 있어서는 이 다른 내용들을 다 다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가 처음에 그 몇 년 전에 금강경 강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 강의할 때 구마라접본 한문으로 이제 하게 됐지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뭐 시제도 안 맞는 게 있고 과거 시제와 뭐 현재 시제 이런 시제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설서들을 많이 봤어요. 뭐 유명한 것도 그전 저는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그 나와 있는 그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비 스님 또 뭐 다른 한문에 능통한 또 해거 스님 뭐 이런 그 강원에서 이제 강주하시고 뭐 한문에 능통한 이런 분들 해석도 좀 다르기도 하고 뭐 그 부분이 맹쾌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문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산스크리트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 나와 있던 이제 그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현진 스님이 번역한 책하고 강목 스님이 번역한 책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마라지 번역한 그의 뭐 어떤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내용에서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읽을 때 한국말로 읽잖아요.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 인도 말이 중국 한문으로 왔어. 중국말로 이렇게 됐어. 근데 다시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왔어. 한국말로 해.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중국말에서 한국말로.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 이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도 말에서 중국말로 바뀔 때 번역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구마라접이 한번 했고, 또 이제 그 현장 스님이 한번 했고, 뭐 그 중간에 또 굉장히 뭐 몇 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그 번역이 구마라접본 금강경, 현장 스님의 금강경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번역한 사람의 좀 그 어떤 뭐랄까 그 배경, 정신적 배경 이런 것도 좀 알면 조금 저래서 저렇게 번역했구나 이런 이해력이 좀 더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찾아봤죠. 왜 구마라접은 그렇게 번역했을까? 왜 현장 스님은 또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거 찾아보니까 또 조금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구마라접 스님은 그 지금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 인도의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구자국 거기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 구자국의 공주였어. 하여튼 어째가 이제 둘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구마라접이거든. 그런데 이제 구마라접이 12살에 인도 북서부 쪽에 어느 이제 뭐 절이겠죠. 하여튼 절로 출가를 하면서 그래 유학을 떠나. 어머니가 같이 어머니도 출가를 하고 구마라접도 출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성이 될 때까지. 근데 굉장히 천재였어. 그래서 거기서도 유명해졌어요. 천재라고.
뭐 그냥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이 그래서 반야사당계열하고 중론, 중론, 예, 이쪽을 이제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작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막 명성이 자자했던 거야. 아, 구마라집 스님은 이제 희대의 그 천재다. 불교의 모든 부분을 능통했다. 이런 이제 그 명성이 중국뿐만 아니라 막 다 퍼져 있었어. 인도 뭐 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뭐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 중 한 왕조가 이제 그 구마라집을 모셔와서 불교를 좀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그래 모셔러 갔는데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돼서 결국에 이제 그 구마라집은 중국으로 잡혀오는 거라. 그 모셔오라고 하는 그 왕조가 무너졌겠죠.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오니까 이제 낙동강을 오리알 신세가 돼서 이제 그냥 그 어느 지역에서 이제 구금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뭐 유배 생활 비슷했겠죠. 그렇게 해서 한 17년인가를 살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나왔어. 이 왕조가 또 불교를 이렇게 돼서 마음을 먹었겠죠. 이 왕이. 그래서 이제 그 구마라집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을 아마리고 이제 모시고 그리로 간 거, 장안으로 이제 모시고 갔죠. 그래서 이제 역경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역경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아니야. 왜냐하면 구마라집 스님을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그 탄압해야 될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결혼을 막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뭐 그 상태에서 이제 장안으로 이제 모셔가서 이제 뭐 그래도 워낙 천재니까 그 역경사업을 시작하죠. 역경사업을 시작한 게 401년에 해요. 근데 바로 금강경이 401년에 번역이 돼. 근데 그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보니까 406년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401년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아무튼 그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초기에 그 금강경을 번역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구마라집 스님의 그 번역한 금강경은 굉장히 중국적이야.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한 17년을 그 중국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뭐 경전 이런 문제로 사는 게 그냥 어울려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사상, 뭐 취향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중국이 대표적인 경전이 뭐 논어, 뭐 맹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노자, 장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의 그 책들을 보면 노자도 그렇고 굉장히 간단해. 간략하게 다 핵심만 표현하는 그런 적이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걸 선호했어요. 그게 이제 그 구마라집 스님도 번역할 때 간략하게 어떤 중심을 잡고 중심에 맞는 그 부분만 했고 가지라고 생각하는 건 다 잘라버려 가감하게. 그래서 그 중심만 핵심 중심만 딱 잡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역도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의역은 번역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략되는 부분이 막 생기죠. 그 구마라집 스님의 자기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 생략해야 됐다. 이렇게 생략하고 또 이제 원래 산스크리트에 추구하는 그 내용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아직 중국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부분은 그냥 그것도 가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중국 그 세상에 내놓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퍼졌어요. 401년에 내놨으니 쭉 퍼져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260년이 지나서 현장 스님이 금강경을 다시 이제 인도 가서 그 인도의 그 언어를 배워와서 거기서 살다가 와서 금강경을 번역하죠.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그런데 이 스님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국 사람임에도 오히려 이제 인도의 생각, 인도 사람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강경을 만든 그 원래 창작자의 그 생각에 맞춰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 선임의 번역은 굉장히 그 원본하고 가까워요. 물론 오역도 약간 들어가죠. 그거는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역도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은 현장 선임께 훨씬 원본에 가깝다. 산스크리트 원본에 가깝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산스크리트 이런 걸 구할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뭐 학자들도 그렇고 인도로 유학도 가고 뭐 저리 가서 이제 그 니까야라든지 남방불교 쪽에서 가오면서 또 이제 그 산스크리트 이런 걸 좀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많이 알게 됐으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 건강경영 공부할 때는 좀 구마라자본도 좀 보고 현장본도 좀 보고 산스크리트 그 원전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건강경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 불교는 구마라자본 건강경이 대세잖아요. 뭐 그걸로 다 건강경 난 다 이해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산스크리트 건강경을 보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걸요. 근데 저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제 구마라자본, 현장본, 산스크리트본 이거 세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판단하고 취하는 거는 우리 이걸 듣는 우리 법원님들 몫이고, 저는 제 몫을 담당해야죠. 그 세 가지 그 차이가 뭔지, 제가 생각하는 핵심 요지는 뭔지 이걸 알려드리는 것은 제 몫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기존에 그걸 취할지 그거는 이제 우리 이걸 듣는 법원님들이 몫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제가 건강경 그 강의를 할 때 세 본, 그러니까 구마라자본, 현장본, 산스크리트본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해드릴 거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음부터는 건강경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